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늘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아줌마 파마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지셨어도 그 손과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 반대되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에 결혼을 한 새댁입니다. 현재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여전히 남편과 오붓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에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생을 통틀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가슴 아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슬픔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 곁에는 저를 지켜주는 소중한 가족들과 남편이 존재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죠. 흔히들 엄마는 강한 존재다. 엄마는 자식 앞에서 한없이 약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엄마란 존재에 찬사를 보내죠. 세상 모든 엄마들이 위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 엄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자식 목숨값 좀 가지겠다는데 왜? 그게 법이라잖아.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라고들 하죠. 그러나 제 엄마에게 있어서 저와 동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엄마들을 보면 저는 생각하곤 합니다. 참 영화 같고 드라마 같다고요. 적어도 제 인생에선 말이죠. 저는 저를 낳아준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여자 당신이라고 부르거나 아예 안 부르죠. 그래서 이곳에 사연을 보낼 때 엄마라는 단어가 어색해 모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친은 제가 7살의 나이에 집을 나갔습니다. 모친은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살았고 아버지를 만나 일찍이 결혼을 해서 저와 남동생을 낳았어요. 그러나 바다는 위험했고 어선을 타고 나갔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와 저 동생만 남겨두고 말이죠. 혼자 2 아이를 키워야 하는 지경에 이른 모친이 얼마나 아득했을지는 안 봐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어린 저를 두고 했던 모친의 말들을 말이죠. 내가 니들만 아니었으면 이딴 인생 안 살았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며 다정하게 굴어주던 아버지가 떠나고 혼자 세상을 살아가기에 모친은 너무나 나약했고 돈도 없었습니다. 험한 일을 할 용기도 없었죠. 게다가 자식을 위해 고생하며 희생하기엔 어렸습니다. 그래도 남에게 도움이라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모친은 저와 동생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버렸죠. 나오지 마. 엄마 올 때까지 나오지 마. 그것이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모친은 집을 나갔고 3살배기 동생과 저를 거둔 것은 이모였습니다. 이모는 연락도 없이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나버린 모친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에게 저희를 맡긴 것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버린 그녀 자체를 원망한 것이었죠. 정말 내 동생이지만 이해가 안 간다. 몹쓸 것 같으니라고. 차라리 나한테 말이라도 하든가. 이 어린 것들을 버려두고.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매인데도 참 달랐습니다. 모친은 자식을 버렸고 이모는 자신의 자식이 아님에도 저와 남동생을 걷어 친자식처럼 키웠죠. 아무리 조카라도 이미 있는 아이들에 더해진 아이 둘까지 4명을 키우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모는 물론이고 이모부까지 저와 동생을 참 아껴주었습니다. 친부모에게조차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으면서 오죽하면 차라리 이모에게 길러져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했죠. 이모와 이모부의 손에 자라면서 남동생과 저는 부족한 것 없이 컸고 어선 회사에서 일을 했던 이모부의 영향으로 동생은 그쪽에서 자리 잡아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바다에서 잃어 걱정이 앞섰지만 동생은 그 일을 좋아했습니다. 돈도 제법 많이 벌었고요. 그래서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이모에게 배운 요리로 매운탕집을 운영했고 바닷가를 나갔다 돌아온 남동생은 제 가게로 와서 식사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동료들을 데려왔는데 그중 한 명이 유독 제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죠. 결혼을 하기 전부터 동생은 참 괜찮은 형이라고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해서 연애를 한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남편에게 제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다 알고도 저를 보듬어 주었고 오히려 좋은 분들을 만나 잘 컸다며 부족한 것 하나 없으니 당당하게 살라고 말했죠. 당신은 내가 본 여자 중에 제일 예쁘고 강하고 착한 사람이야. 현명하고 똑부러지지.
그러니까 자격지심이나 그런 상처에 대해서 너무 의식할 필요 없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본 자식은 알 겁니다. 내가 혹시나 버림받을 짓을 했나 하고요.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닌데 말이죠. 남편은 그걸 제게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랑받아 마땅한 여자라고 했죠. 시어른들 또한 제 사정을 알고 더욱 아껴주셨습니다. 딸처럼 대하시진 않았지만 적어도 함부로 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님을 대하듯 귀중히 여겨주셨죠. 그러나 정작 결혼 전부터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모친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게 됐죠. 남편은 부산에서 일을 했지만 시부모님은 서울에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울의 한 여행사에서 근무하셨으며 시어머니는 떡집을 운영하셨죠. 그분들을 배려할 겸 간만에 서울 구경도 하려고 부산을 벗어나 제법 으리으리한 한정식집을 예약해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방형식으로 된 곳으로 조용하고 깔끔한 곳이었고 어르신들도 좋아하셨습니다. 어디서 이런 좋은 곳을 알아냈어? 그러게, 우리 딸 덕분에 이런 곳도 와보네. 이모부는 저를 정말 딸처럼 대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또한 부모 대신으로 참석하셨죠. 아유, 사정이야 어찌됐든 참 잘 키우셨어요. 이런 고운 아가씨로.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이 있었지. 이 작고 고운 손으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시부모님은 제 손을 잡고 어루만지며 이모와 이모부에게 참으로 잘 키우셨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모와 이모부도 남편을 칭찬했고 좋은 인연을 만나 다행이라고 했지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저는 화장을 고치기 위해 잠시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로 가는 길에 정말 익숙하고도 낯선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리 몇십 년을 보지 못했다고 해도 가끔씩 사진으로 꺼내보았던 그 얼굴이 보여서 저는 굳어버렸죠. 악연이던 인연이던 정말 끈질기더군요. 모친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무어라 가르치며 교육을 하고 있었죠. 교육이 끝나고 자리를 뜨려는 모습에 바로 다가가 이름을 대며 혹시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웃으며 저를 보는 겁니다. 그 미소는 저를 알아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 마인드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어머,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사이트 예약하면서 혹시 보신 건가요? 맞네.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 당신. 제 말의 순간 모친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다 놀라서 기겁을 하더군요. 제가 7살 때 떠났으니 아마 그 어린 시절의 제 얼굴을 기억하고 알아차린 것이죠. 그러나 그 반응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기겁을 하며 주변을 살피는 표정에 모든 게 드러났죠. 들키고 싶지 않은 표정. 모친에게 저는 불청객이었을 뿐인 겁니다. 그때부터 모친은 정말 어색하게도 연기를 하더군요. 세상에,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너무 예쁘게 컸다. 모친은 애써 다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키지 않으려고 눈치를 살피는 표정을 본 뒤라 그 다정함이 연기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자식 버리고 나가더니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모친은 버렸다니 그게 무슨 서운한 말이냐고 하는 겁니다. 잠시 돈 벌러 나갔을 뿐인데 돌아갈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라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려던 거였다면 차라리 이모나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나았을 텐데 말이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그 어린 3살 빼기를 고작 7살짜리한테 맡겨놓고 나간 주제에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말하자 모친은 결국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눈빛이 달라져서 말하더군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엄마 노릇이라도 해달라는 거야 뭐야? 누가 엄마 노릇하란대요? 사이트에 걸린 얼굴 보고 찾아온 거지?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면 콩고물이라도 나올 줄 알았나 본데 꿈도 꾸지 마.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이길거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하는데 정말이지.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 품에서 컸다면 나는 좋은 사람으로 되기는 글렀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모와 이모부에게 감사한 날이었죠. 착각하지 마. 당신 엄마라고 생각도 안 하니까. 당신이 주는 돈? 저도 안 가져. 돈 달라고 하지나 마. 그대로 돌아섰고 뒤로 들려오는 중얼거리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 흘려들었습니다.
간만에 본 딸에게 그런 거친 언행이라니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았죠. 고생을 해서 오죽 힘들었으면 떠났을까라고 생각했던 일말의 나날도 잊혀졌습니다. 그저 나쁜 사람이구나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커가는 나날 속에서 동생은 가끔씩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전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군요. 그저 모르는 채로 사는 게 약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나와 동생이 없는 사이 어떻게 지냈나 궁금은 했고 결국 모친이 대체 어떻게 그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 건지 사장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았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컴퓨터로 그 한정식 집에 대해 검색하니 세세한 정보들이 나오더군요. 알고 보니 종갓집에서 차린 한식당으로 유명했습니다. 게다가 대대로 며느리들이 요리를 배워서 그 사장 자리를 물려받아오고 있다고 했죠.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모친은 집을 나가 그 집안의 며느리가 돼서 요리를 배우고 시모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면서 물려받은 겁니다. 몇 대째 며느리라고 소개가 된 페이지와 함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것을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식당에서는 요리를 가르쳐주는 클래스도 운영을 하는 것 같았죠. 그 클래스의 강사가 모친이었고 리뷰란에는 여자들이 너무 맛있게 음식을 잘 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그러나 저를 화가 나게 했던 것은 식당과 연계된 공식 SNS 계정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재혼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편과 그 사이에 낳은 자식으로 보이는 아들까지 있더군요. 화목한 모습으로 찍힌 사진과 가족들을 챙기는 일상에 손발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상적인 가족이라며 감탄을 했지만 전 눈물이 흘렀죠. 본래 자식들은 버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엄마에게서 벗어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며 합리화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니 그날 처음으로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곤 더 이상 모친에 대해선 찾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저 잊고 내 갈 길을 가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또 한 번 저를 뒤흔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 겨우 짬이 나서 이모와 상의를 하기 위해 제가 자랐던 이모댁에 들렸을 때의 일이었죠. 이모댁은 단독주택이었는데 평소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뛰어들어간 순간 이모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 모친을 보았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네가 원해서 결혼해놓고 책임지지도 않은 아들 딸이야. 그 딸이 다 커서 결혼을 하겠다는데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걔도 나 엄마로 인정 안 하는데 딸은 무슨 딸?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했단 봐. 내 남편이랑 아들이 알았다간 나 너 가만 안 둬. 알겠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들어가서 모친에게 소리쳤어요. 이모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나가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모친은 당황해서 저를 보더니 눈이 커지더군요. 이모는 괜찮다고 저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전 굴하지 않고 소리쳤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자 모친은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문이 닫히는 쾅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전 저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거냐고 물었죠. 이모는 미안하다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나도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어. 상견례 날 만났었다며. 알고 보니 모친은 그날 이후로 제가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이모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겨우 지키고 있는 새로운 가정에 제가 끼어들어 분란이라도 일으킬까 걱정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찾아와 돈뭉치를 주며 경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 집안은 자식이 있는 줄도 모른다고. 혹시라도 저와 남동생의 존재를 알아버리면 큰일이 날까봐 겁을 먹고 온 겁니다.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치가 떨리던지. 그래도 안 봤던 세월 동안 엄마도 힘들어서 떠난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일말의 동정까지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그 돈뭉치를 제게 건네며 말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김에 친엄마가 주는 돈이라 생각하고 그냥 받아. 응? 내가 이걸 왜 받아요? 그 여자가 준 더러운 돈을. 너무 엄마 미워하지 마라. 그래도 낳아준 분이지 않니?
니들 엄마 못 만나게 한 내 죄도 있어. 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한번 찾아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 찾아온 이후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의 종갓집 아들에게 시집 가기 위해 결혼 자금을 보태달라고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내가 돌려보냈지. 결혼하겠다는 거 말리고 니들이나 챙기라고 했는데 이미 그 집안 아들이랑 사이에 애가 들어섰다고 하더라고. 결혼은 혼전 임신으로 그 집안에서도 모친을 책임져야 했으니 거둔 것이고 이모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저와 동생이 상처받을 것을 알아 그냥 돌려보냈다고 했죠. 화가 나서 이딴 돈은 절대 안 받을 거라 했습니다. 돌려주든지 이모가 쓰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한 번 분에 못 이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분이 언짢은 것을 남편이 알아차리고 묻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남편은 제 표정과 눈빛 하나만 보아도 감정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숨긴다고 하면 더 혼나곤 했던 터라 결국 말했습니다. 상견례 날 날 버린 여자를 만났다고요.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지금 있고 이모를 찾아와 돈을 주고 갔다고요. 그제야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잊어버려. 그 돈은 받지 않길 잘했어. 그런 돈은 받는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똑똑해. 남편은 잘했다고 그저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도 알려지길 원치 않으니 다신 찾아오지 않을 거고 잘 된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요. 완전히 미워할 수 있게 미련도 남지 않게 해줘서 후련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데 얼마 뒤 동생이 제 가게로 찾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 엄마 만났다며? 전 놀라서 동생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이모에게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내 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냥 이 돈 받으라고요. 설마 그때 그 돈을 너한테 준 거냐고 물었더니 동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나도 좋은 의미로 주는 돈 아닌 거 알아. 그치만 입마금하는 거라고 쳐도 딸 결혼에 맞춰서 이렇게 돈을 줬다는 건 그래도 누나 생각해서 준 거 아닐까? 미안해서? 누가 딸이야. 나 그 여자 딸 아니야.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왜 받아, 모르는 남한테. 누나, 그래도. 동생은 너무 어린 시절에 엄마를 잃어 그리 큰 분노가 없었습니다. 저와는 달랐죠. 그래서인지 그저 좋게 생각하고 좋게 흘려보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그럴 생각에 추호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날 몇십 년 만에 보았던 모친의 눈빛은 더더욱 잊을 수 없게 받기 싫었죠. 제가 그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동생이 그 돈을 쓸 것 같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돈을 받고 그대로 차를 끌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렸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모에게 모친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줄 것 같지도 않았고 얼굴 보고 경고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서울에 도착해서 모친의 한정식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카운터에 서서 계산을 도와주는 모친을 보고 달려갔어요. 모친은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속삭이듯 외쳤습니다. 너가 여길 어디라고 와? 이거 주려고. 전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내 그대로 모친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하던 모든 직원들과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죠. 모친은 굳어버렸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따위 더러운 돈 안 받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알겠어? 식당을 나오는데 다들 모친에게 모여들어 괜찮냐며 대체 누구냐고 몰상식하게 돈을 던지는 거냐며 묻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전 무시했어요. 모친도 쉽게 말을 뱉지 못했죠. 제가 딸이란 사실을 밝힐 수 없어 그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둘러댔을 겁니다. 그 뒤로 문자가 오더군요. 온갖 거칠고 더러운 단어들이 가득한 문자가요.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도 무시하니 더 이상 오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부산에 도착했을 즈음에야 이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아? 너 거기 찾아갔었다며. 전화 받았어. 어디 다친 곳은 없어? 아무래도 모친에게 연락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부터 걱정하는 이모에 괜찮다고 했죠. 안 다쳤어요. 앞으로 갈 일 없으니 걱정 마세요. 놀랬다. 정말 놀랬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아무리 미워도 난 네가 그렇게 엮이는 것도 가슴 떨린다. 이모의 말에 죄송하다고 했고 그것이 정말 마지막이라 했습니다.
그 뒤로 전 모친을 찾아가지 않았고 결혼식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들었는지 동생이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고 저에게 따지더군요. 그래서 모친이 보냈던 문자 내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야 동생은 충격을 먹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죠. 그래도 엄마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조금의 기대라도 했던 모양입니다. 상처받지 말라고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었다고 하니 동생은 미안하다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왜 안 찾는지 알겠다. 나도 납득했어.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는 엄마라면 필요 없어, 나도. 그날 이후 동생과 저는 모친에 대해선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모 또한 마찬가지였죠. 결혼식 혼주 자리엔 이모와 이모부가 앉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무사히 식을 마쳤습니다. 그때부터는 그저 행복한 나날만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동생도 얼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길 바랬죠. 동생 또한 그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참 무심하죠. 저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다뇨. 좋은 사람은 다 일찍 데려가려고 하시는 건지 제 동생은 한창 나이에 저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식으로 제게 충격을 줄지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모부에게서 다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이 타고 나갔던 어선에서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날따라 파도가 거셌다고 했고 실종자 수색에 들어갔지만 동생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살아있기만을 바랬고 저는 피가 말라갔습니다. 이모와 이모부는 물론이고 시댁도 걱정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생사보다 그저 찾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큰 바람이었나 봅니다. 아니면 하늘이 희망이라도 가지라고 보여주지 않으신 건지 동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보내는 현재도 말이죠. 그러나 동생의 실종보다 더 저를 힘들고 분노하게 했던 것은 뒤늦게 찾아온 모친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동생이 죽었다 생각하지 않았고 죽었다고 믿고 싶지 않아 장례식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도 회사도 주변의 모두가 이제는 장례식을 치르고 정리해야 할 때라 했습니다. 산송장처럼 사는 저를 달래며 말했죠. 다시 돌아온다면 좋은 거고 이젠 보내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응? 너 하나 바라보고 신혼인 네 서방은 어쩔 거야? 시부모님들도 걱정하신다더라. 이모는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놓은 저를 달랬습니다. 남편과 시댁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남편도 울면서 저를 끌어안고 제발 산 사람은 살자고 했습니다. 저남이 그렇게 돼서 슬퍼. 나도 슬프다고. 그치만 난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더 보기 힘들어. 그래서 다시 일어섰고 남편과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사람들이 모두 다녀가고 늦은 밤에 난데없이 모친이 찾아왔습니다. 이모가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대체 왜 연락을 했냐고 따졌고 이모는 그래도 엄마인데 가는 모습은 봐야지 않냐는 겁니다. 아이고 내 아들. 아유 내 아들. 모친은 동생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한동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전 바로 모친에게 달려들어 나가라고 소리쳤죠. 그 모습에 남편과 같이 있던 이모 친척들이 모두 달려와 저를 말렸습니다. 전 끝까지 고함을 지르며 나가라고 소리쳤고 당신은 엄마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가 어떻게 당신 아들이야? 얘가 어떻게 당신 아들이냐고. 버렸잖아. 3살 때 버렸잖아. 어디서 엄마 행세야? 눈에 실핏줄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목청이 나가라 소리쳤고 결국 이모가 모친을 끌어내 밖으로 내보냈죠. 모친이 나가고 나서도 소리쳤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고요. 당신 아들은 따로 있잖아. 당신 아들은 따로 있으면서 왜 내 동생 보고 아들이래? 남편은 저를 끌어안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그대로 장례식을 마치고 찾지도 못한 동생을 보내주기 위해 바다로 나섰죠. 아버지도 데려간 바다가 동생까지 데려간 것 같아 야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의 사망보험금으로 2억이 조금 넘는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동생의 어선 회사에서도 찾아와 말했습니다.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주겠다고요. 현재 동생의 상태가 실종이지만 이런 경우 거의 죽었다고 보기 때문에 서류만 구비를 해서 보내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는 나 자신이 참 없어 보인다 생각했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동생의 죽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도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당시 담당자가 동생의 오랜 친구였는데 연락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누님, 전화가 한 통 왔는데요. 놀랍게도 모친의 측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줄 수밖에 없어 알려주기는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더 어이가 없는 건 버린 부모였음에도 법적으로는 부모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식도 없어서 남매인 제가 아니라 부모에게로 보험금이 간다는 겁니다. 실제 현행 관련법이 그렇다면서 말하는데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장례식 때 찾아와서 그렇게 눈물을 빼던 모습이 떠올라 열이 확 올랐죠. 절대 그 서류 통과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법적으로 공방이 이어질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수령해 가는 걸 딱히 막을 수는 없다면서요. 그대로 이모에게 찾아가 모친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묻기에 보험금 수령을 요청했다고 하니 이모도 눈을 부릅뜨고 같이 서울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대로 차를 끌고 서울로 같이 올라가 모친이 운영하는 한정식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저와 이모를 보고는 바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화로 연락할 줄 알았는데 찾아왔네. 일단 들어와. 나도 할 이야기 있으니까. 모친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화를 낼 줄 알았으나 본인도 자기 잘못을 아는지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간 순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그렇다는데 내가 마다하고 싶지는 않다. 난 엄연히 그 아이 친엄마야. 내 배 아파서 낳았고 네가 날 싫어한다 해도 널 잊게 한 건 나다 이 소리야. 그 말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 당신? 남편이랑 아들이랑 다 안다. 네가 저번에 그 난리를 치고 가서 가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바람에 알게 됐지. 그렇다고 내 남편이 인정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아들은 내 친아들이야. 별 수 있니? 그렇다 해도 네가 그 돈을 가지는 건 아니지. 이모가 눈을 부릅뜨며 외치자 모친은 말했습니다. 엄마로서 가지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저는 적어도 키워준 양육권자였던 이모가 수령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친은 자신도 그 아이를 3살 때까지는 양육했다고 하는 겁니다. 버렸잖아. 그 어린애를 두고 버리고 도망갔잖아. 돈 벌려고 그랬어. 돈 벌려고. 돈 벌고 돌아왔어? 아니잖아. 딴 인간이랑 재혼이나 해서 3살림 차린 주제에 그것도 결혼하려고 돈 뜯으러 이모 찾아와 놓고 당신이 양심이 있는 인간이야? 그 집안에선 이런 사실은 모르지? 제 말에 모친은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떨더니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다 안다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감정을 잡고 호소를 시작하더군요. 자기가 종갓집에 시집을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없이 들어와서 모진 수모를 겪었다고요. 아들 낳아야 한다고 그렇게 때를 써서 아들을 낳았더니만 남편이라는 인간은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주식이나 투자해서 퇴직금은 물론 연금까지 다 날리고 아들은 이제 겨우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번지르르해 보여도 다 허상이야. 볼 거 없어. 썩어 문드러졌다고. 네 말대로 니들 버려서 그런가 벌 받았나 보다. 내가 벌어 살리고 있어 우리 집안. 이 한정식 집을 물려받아서 운영하는 수익만이 오로지 가정의 생활비라며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한 회사에서 좋은 여자를 만나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좋은 집안이고 심지어 임대업을 내서 돈이 좀 있는 집안이라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결론은 결혼 자금이랑 남편 빚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 그냥 좀 봐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길게도 늘어놓으며 호소를 하는 것이었죠. 네 그 잘난 아들이 먼저 태어난 아들 사망보험금인 건 알고 있고 몰랐는데 알게 됐지. 들켜서 말하게 됐으니까. 사람 다 똑같아. 돈이라면 용서하지.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라 두둔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 덕 좀 보겠다고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덕이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버럭 소리를 지르며 모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에 전 제정신이 아닌데 그걸 덕이라고 말을 하다뇨. 눈이 돌아갔고 그대로 모친의 머리채를 잡고 쥐뜯었습니다. 이모가 옆에서 말렸지만 굴하지 않았죠. 그날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친의 머리를 뜯었던 것 같습니다. 모친의 비명은 끊이지 않았고요. 놀란 식당 직원이 경찰까지 부르고 나서야 저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이모는 옆에서 경찰에게 별거 아니니 제발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모친의 상태에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결국 이모가 사정을 대충 이야기했더니 집안 싸움이란 것을 알고 돌아가더군요. 그대로 식당을 나오면서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가보자고 어디. 절대 당신한테 그 돈 못 가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식당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소리쳤고 이모와 전 부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인 동생 친구가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서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친이 재혼해서 낳은 그 아들이 직접 서류를 넣었다는 말에 전 이가 갈렸습니다. 해서 그쪽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고 전화를 걸어 따져 말했습니다. 저기요, 내 동생 사망보험금을 네가 왜 가져가세요? 대체 무슨 의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누군지 알아차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예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전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고 받지 않기에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릴 버리고 떠난 뒤로 수없이 원망했지만 그래도 당신까진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당신은 그저 태어난 아이일 뿐이었으니 죄가 없다고 생각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라고 했죠. 아무리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 해도 정도가 있는 거라고요. 인간으로서 그 돈을 받으려 하냐 따졌습니다. 제 말에 결국 문자를 읽고 참지 못하겠는지 전화가 오더군요. 왜 나한테 난리야? 법적으로 그렇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온갖 소리를 지르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엄마가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살아온 것도 분통 터지는 마당에 자신이 이런 말까지 들어야겠냐며 화를 내는데 어처구니가 없어 소리쳤습니다. 네 결혼 자금을 왜 내 동생 사망보험금으로 하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라 생각해? 모친의 아들은 알게 뭐냐며 더 이상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말고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겠다고 했지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난 그 여자만 징그러운 족속인 줄 알았는데 너도 마찬가지네. 너도 그 뱃속에 나왔으니까 그런 거겠지. 이 바퀴벌레 같은 인간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반대로 모친의 아들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제가 받지 않았죠. 문제는 그 후로 정말 법적으로 공방이 일어나는 동안 긴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모친은 어린 시절 3년간은 자신이 고생하며 낳은 아이인데 왜 자신이 못 가져가냐고 했고 그 집안 사람들까지도 적반하장으로 그 돈은 당연히 부모인 모친이 가져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망보험금에 이어 합의금까지 말이죠. 돈에 눈이 먼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 일은 없는 것처럼 달려들어 싸우더군요. 그 모습에 이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래?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사람이 어떻게 이럽니까? 아무리 같은 핏줄이라 해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중합니까? 이모부도 사람이 그래선 안 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나 모친은 끄떡도 하지 않았죠. 그 남편과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눈이 먼 것은 우리라며 모진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저보고는 일부러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동생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죠. 맞잖아. 멀쩡하게 일하던 사람이 왜 죽어? 본래 아버지란 인간이 뱉었다며? 그런데도 동생한테 그 일을 또 시켜? 따지고 보면 니들이 더 잔인한 사람들 아니야. 아마도 그 말이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이 횟가닥 돌아버린 것은 말이죠. 보험금이고 합의금이고 돈은 될 대로 되라 싶었습니다. 우선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그들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말이죠. 내가 어떠한 행위들을 했을 때 그들이 나를 고소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법을 피해갈 수 있는지 알려주었죠.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것이었고 전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동생을 잃은 마당에 뭐가 두려울까요?
내가 내 동생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조금 긴 싸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시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결혼하고 이런 일에 휘말려 버렸어요. 아유, 죄송하기는 그 사람들이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지. 네가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거 안다. 다 들었어.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을 통해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라도 제정신이 아닐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너무 마음 고생하지 말고 해결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움직였습니다. 우선 모친이 운영하는 한정식집의 사이트와 SNS에 들어가 게시글과 댓글로 사연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모두 상세히 적어 올렸죠. 화목한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척하는 모친은 실제로 과거 3살 빼기 아들과 7살짜리 딸을 버리고 떠난 여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날마다 모친이 제게 했던 말들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런 엄마였기에 차라리 이모에게 잘한 것에 감사하다고 했죠. 그러나 상견례를 하필 그 음식점에서 하게 되며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시 만나서도 엄마 노릇은커녕 돈 달라는 소리나 하지 말라며 벽을 세우던 모습에 대해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들에겐 절대 말하지 말라고 돈 뭉치까지 던지고 갔던 사실도 올렸죠. 그리고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실종된 남동생의 목숨값을 노리고 2억 9천에 달하는 돈을 가져가겠다고 용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 남편과 아들인 가족들도 마찬가지로요. 새로 결혼을 한다나 뭐라나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요. 결혼할 여자가 누구든 그런 마음으로 남의 목숨값을 노리는 남자를 남편으로 둘 걸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올리면서도 그들의 정확한 정보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른다고 했죠. 마음 같아서는 재혼한 남편과 그 아들의 신상까지 모두 알려주고 싶었지만 변호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스스로 밝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정보들이 빨라서. 무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온라인과 SNS의 힘을 몰랐던 저는 뒤늦게서야 난리가 난 댓글창에 눈이 번쩍 띄었죠. 정말 그 세상은 삽시간에 이야기가 퍼지고 사람들이 추적을 해서 다 알아내더군요. 게다가 무섭게 달려들어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친에게 수강을 들었던 클래스 회원들마저도 환불을 하겠다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는 글들이 수도 없이 달렸죠. 사이트의 게시판은 닫혔습니다. 더 이상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아예 페이지가 열리지 않게 해놨더군요. 그 뒤로 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치더군요. 너 제정신이야? 진짜 사람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내가 이래서 널 딸로 두고 싶지 않았던 거야. 어쩜 이렇게 도움이 되진 못할 망정 내 인생을 망쳐? 당신 인생은 당신이 망친 거야. 내가 망친 게 아니고. 떳떳하게 살았어 봐. 이런 일을 당하기나 했겠어? 다 자업자득인 거야. 모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식당 SNS에 글을 올렸죠. 과연 얼마나 떳떳한 변명을 올릴까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은 과거 일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과거의 자신은 그렇게라도 도망쳐야 했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남편의 거친 언행과 행동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견디다 못해 떠난 것이고 아이들은 남편이 어떻게든 알아서 키울 거라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자신에게만 거치게 대했고 아이들에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 그저 떠난 것이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와 보험금을 타려는 것 또한 단순히 돈 때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 결혼자금조차 준비가 안 된 엄마는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와 이모가 자기 친아들을 위험으로 이끌었고 결국 글이 되어 그들에게 돈이 가는 것만은 막기 위해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 했죠. 감정에 호소하는 그 장문의 글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글을 읽고 정말 속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속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여전히 악플을 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손발이 떨렸고 변호사에게 연락해 대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그동안 통화한 녹취록들이 있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당사자가 함께 대화한 통화 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미 녹취록이 있었지만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적을 내리고 당신 죄 뉘우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 너 정말 웃기는 애다? 아빠가 언제 그런 행동을 했어? 당신 아끼고 손에 물도 안 묻히려고 했던 분이야. 그럼 뭐해? 먼저 죽어버렸는데. 난 뭐 안 힘들었는 줄 알아? 책임감도 없이 먼저 가버린 건 그 인간이야. 내가 부모로서 아들 보험금 좀 챙기겠다는데 왜? 그 뒤로도 거침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고 저는 그대로 녹취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SNS 계정을 새로 만들어 그곳에 올렸죠. 예상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모친도 그걸 발견했는지 결국 절절하게 올려놨던 글은 30분 만에 지워버리더군요. 그리고 가게 계정도 완전히 비공개로 돌려놨길래 이렇게 도망을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망가져도 보험금을 포기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죠.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디 고소할 테면 해보라고 했지요. 얼마 뒤 고소장이 날아왔지만 그 고소는 곧바로 취하됐습니다. 제가 올린 글 때문에 모친과 재혼한 그 남편의 은행과 아들이 일하는 회사까지 알려진 것이죠. 모친이 자랑한답시고 그동안 SNS에 올렸던 사실들이 제법 세세해서 그 정보들을 통해 남편이 근무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아들이 일하는 회사 또한 어디인지 모두 알려진 것이죠. 모친의 아들은 제게 전화해서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졌어, 알아?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사람이 꼭 그렇게 살아야겠어? 그는 아버지의 은행 지점으로 전화가 쇄도했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로도 문의 전화가 와서 회사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전 그 남편이 어디 지점에서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회사 또한 몰랐죠. 그래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왜 내 탓이에요? 난 그냥 사실을 올렸을 뿐이에요. 게다가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 회사에 대해선 언급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낸 걸 가지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고 한 거잖아.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알아? 몰라 이거사. 그대로 전화를 끊었고 드디어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그들이 그렇게 망가졌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화를 가라앉게 했죠. 그리고 법적 공방도 얼마 가지 않아 멈췄습니다. 결국 모친이 사망보험금을 포기한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그쪽 집안에서 뭐라고 했었는지 또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인지 그 복잡한 내막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보험금은 제가 수령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돈을 받아도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냈다는 생각만 했죠. 그리고 수령금은 이모와 나누었습니다. 저보다 이모에게 더 가야 할 돈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로 모친과 다시 연락을 하거나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모로부터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 후로 식당이 한동안 문을 닫았대. 예약이 다 끊기면서. 그 집안에선 사기 결혼이라고 말이 나온 거지. 종갓집에서는 모친이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 충격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혼인을 한 전적은 들었지만 아이가 둘이나 있었다는 건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엄연히 사기 결혼에다 집안을 망신시켰고 식당을 이을 자격도 없다면서 이혼을 하라 했다더군요. 그래서 지금 이혼 절차 밟는 중이랜다. 물론 걘 이혼 안 하겠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지만 그 뒤로 소식은 일부러 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모친의 소식을 듣는다고 기분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들을수록 씁쓸하기만 했죠. 어쨌든 가장 불쌍한 것은 제 동생이었으니까요. 법적 공방이 끝나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서는 남편과 끌어안고 한바탕 크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이해해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시댁에 들러 같이 식사를 하며 시간도 보냈죠. 가끔 바닷가로 나가 동생을 떠올리면 생각합니다. 아픈 마음이야 완전히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엔 정말 부모 복이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의 모든 이들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이모도 이모부도 남편도 시댁도 다 저를 아껴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감사한 마음에 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이런 저도 이렇게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살고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